네,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네, 지금 4시 9분이니까 딱 10분 되면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이 좀 빨랐죠? 네, 가급적이면은 천천히 해야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 언어, 저기가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도 인천에 살았었는데, 원래 고향은 충남, 우리 금산이고요. 지금도 대전에 살고 있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표준 속도인데, 네,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의 운영비 관련돼서 이제 보통 지적사항들, 이거는 이 인천의 사례지만은 전국적으로 다 비슷합니다. 자, 해당 공동대 관리규약에는 회의 후 식사비로 1인 1만 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기 회의 식사를 1인당 15,000원 했다. 여기다가 또 이런 경우는 이 15,000원에 관련돼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 관리규약 위반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 4,000원에 5,000원에 관련돼서는 네, 이거 다 회수하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또 어떤 것도 있냐면요. 봤는데 원래 여기 식사비의 의미는 뭐냐면요. 회의를 하면서 회의가 길어져서 그 안에 식사하는 게 원래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회의 끝나고 밥 먹는 것까지 인정해 주는데 근데 회의하다 보니까 우리가 맥주 하나 소주 하나 한 병에서 한 잔씩만 딱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영수증에 찍대라고 써 있으면 저희가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소주 하나 3,000원, 뭐 4,000원이 써 있잖아요. 그러면 나갔을 때 이거는 전부 회수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용도의 사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안 되지만은 회수하라고 했을 때 빨리 회수를 하면은 문제를 안 삼는데 만약에 회수하라고 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다 보면 이건 뭘로 되냐? 용도의 사용으로 1,000만 원 과태료가 돼버립니다. 여러분도 그래 이런 부분들 이게 용도의 사용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인식을 안 한다면은 네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하나 제가 아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인식해야 될 말을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은요 잘못된 거를 제대로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원래 민원이죠.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지자체에 들어온 민원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구 한 명을 처벌해 주세요. 누구 한 명을 박살내 주세요. 이게 목적입니다. 앞에 제대로 안 된 걸 제대로 해 주십시오라는 앞에 명분이고요. 실질적으로는 한 명분이 끝난 다음에 끝나냐? 안 끝납니다. 이 사람 처벌할 때까지 그냥 계속적인 민원을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새로 선출된 총무이사 및 기술이사의 수당 지급 시 일할 계산하지 않았다. 네, 이거는 뭐 왜 그런지는 여기서 지적한 내용의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이사가 그달에 일을 했으면 뭐 지급하는데 일할 계산을 하라겠다. 그럼 뭐 일할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비대면 회의 후 식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회의 출석 후 식사 비용을 지급했다.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죠. 비대면 회의를 한 다음에 모여서 식사했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취지에 맞지 않은 거는 나중에 민원이 좀 발생을 많이 합니다. 자, 지적사항 보니까 장기수선 조정 관련 비용입니다. 여기서도 좀 필요한 내용을 제가 좀 첨부를 했습니다. 기본 내용은요. 여러분들 그 인천시에서 감사 사례 나온 거 정말 많이 잘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내용을 제가 좀 첨가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입자 대표 회의에서 장기성 계획 조정 외주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의결하고 일반 관리비 됐다. 이거 용대사용입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왜? 장기수선 관련된 거는 장기수선 하려면은 장기수선 충당으로 사용해야 되고 장기수선 계획에 반영이 돼 있어야지만 또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일반 관리비로 했다? 이거는 만약에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이거는 용대사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조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용대 사용에 대한 무서운 점을 제가 한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최근 3년간 2번 이상의 관리비와 사용료, 장기성 충당금을 법에 따른 용도의 목적으로 사용했다. 이거는요, 위탁관리업자 있죠. 관리주체는 영업정지 3개월에 해당됩니다. 사실 이 내용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게 영업정지 3개월이라는 거 우리가 용대 사용을 까딱하면 용대 사용으로 이렇게 우리가 잘못할 경우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관리주체가 상당한 큰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 내용은 좀 알고 계시라고 제가 샘플로 하나 넣어놨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보통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장기성 계획을 뭐 검토나 조정을 위해서 외부 전문가 이렇게 해서 총론에 넣어놓잖아요. 우리 프로그래머에도 넣어놓는데 여기다가 하나 더 넣어야 되는 게 생겼습니다. 작년에 법이 개정된 게 있죠. 산업안전보건법상 제2예방기술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성금액의 제2예방기술지도 비용을 포함하여 산출하였다. 다시 말하면은 1억 원 이상의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기술 지도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1억 이상 하다 보면요. 근데 이 비용은 반드시 장기성 그 항목에 따른 그 돈으로 지출을 해야 돼요. 근데 지출해야 되는데 장기 성격에 반영 안 되면 지출할 수 있냐? 없습니다. 그럼 문제가 또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총론에 기존에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요 내용 제가 지금 밑에 넣었던 내용 이 내용은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거는 장기 성격을 수시 조정하든 정기 조정 때 하든 근데 앞으로 1억 이상 공사할 때는 이거 반드시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공사를 했는데 정기 조정 주기가 멀었다 그러면은 수시 조정을 해서라도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소장님들 그거 반드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협회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에는요. 긴급 소액 근거 넣어냈죠. 그러면 여기 또 뭐가 써있냐면은 우리가 전문가 자문 비용 그다음에 우리가 또 그 설계감리가 필요할 경우는 설계감리 비용을 포함해서 산출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총 긴급 소액 그다음에 뭐 전문가 비용 그다음에 우리가 설계감리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재예방 기술지도 이런 내용들은 총론에 반드시 들어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지적을 항상 받을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격 징빙 관련 자료입니다. 자, 이 적격 징빙 관련 자료에서 이런 거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할 모니터를 인터넷에 구입하면서 직원 명의로 개인 카드로 결제하여 취득한 후 직원 개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했다. 이런 경우도 우리가 지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 우리가 자기 그 세금에 관련돼서 뭐 감면받고 뭐 이런 식으로 사용했다는 거 관련돼서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관리체가 거래를 하는 경우 3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적격 징빙 수치가 곤란한 경우 이에는 적격 징빙을 수취하고 대금 지급은 물품 공급자 명의로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해야 하고 직원 개인 명의로 대금 지급한다. 지급함에도 직원 개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했다. 뭐 이거 문제가 된 거죠. 요거 관련돼서 제가 최근에 민원이 있던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그 회신한 사례가 있습니다. 회신한 사례에 관련돼서 그 내용을 한번 그대로 제가 넣어놔봤습니다. 질의 내용이 뭐냐면요. 영수증 관련된 거예요. 간이 영수증으로 관련하여 그 영수증 몇만 원 얼마 이상이면 영수증을 꼭 우리가 발급해야 되고 간영증 안 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질의한 내용을 회신하면서 썼던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서 이거 좀 연결되는 내용이라 제가 한번 샘플로 넣어봤습니다. 자, 간이영증으로 영수증 처리와 관련된 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 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8조 여기에 보면은 그 조항에 따라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 금액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3만 원 이하인 경우는 간이 영수증으로 처리 가능하지만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출 증빙 서류로 간이 영수증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라고 여기 이제 규정이 나온 겁니다. 3만 원이라는 규정이 여기에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현금으로 물건을 구매할 경우 이건 이제 그 다른 내용이니까 빼겠습니다. 자,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 증빙 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 지출 시 반드시 체크카드를 써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 증명 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8조 요거에 따라서 체크카드는 법인세법에 따른 증빙 서류입니다. 요거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현금카드든 아니 현금을 쓰든 뭐든 간에 무조건 가능한 한 현금은 우리가 그 의결을 맡아가지고 뭐 한 달에 얼마 이렇게 현금을 우리가 인출을 해놓죠. 이걸 통장에 넣어놓고요. 이 통장에 체크카드를 만들어 체크카드로 하면은 가장 좋다. 이제 이런 거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는 거고 3만 원에 대한 증빙에 관련된 그 규정이 뭐냐 이런 거에 가끔 우리한테 질문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고 그 내용을 했던 내용을 참고적으로 사무에 써 있는 거죠. 그런 거를 보시면은 이제 될 것 같다 해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제가 넣어놓은 겁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산안입니다. 자, 예산은 아까 여기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건데 아까 예산에 따라 가지고 지금 보면 공득대 회계처리 기준에 보면은 그 26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그다음 인천광역시 관리局준칙에 보면은 대표 승인받은 예산에 따라 관리비를 집행해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보면은 승인사항의 변경인 때는 변경 승인 받아라. 추경을 받아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안을 100만 원 잡았는데 그보다 더 많은 돈 나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요. 추경을 해서 추경은 나가기 전에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대표의 의결 맡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추경하고 나가면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라고 해서 이제 지적사항이 있는 거고
여기에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수송 계획 있죠. 자, 장기 수송 계획도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추경에. 그 예산과 사업 계획에 넣어야 되는 거 맞는데, 근데 긴급하고 세금으로 나가는 건 우리가 처음에 안 넣을 경우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얼마 넣었는데 더 많이 나가게 된다. 그러면요, 이것도 추경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추경에 관련돼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세입대출 결산서 공시, 이거는 매 분기별 공동대 회계처리 기준 제56개 있는 거죠. 그 분기별로 우리가 대표회의에서 관리체는 대표회의에 보고하고 대표회의는 분석해서 우리가 몇 프로, 그러니까 우리 전체 계획기간에 몇 프로 사용했다, 뭐 이런 것들 내용이 되겠죠. 분석해서 입주자 등에게 공시해야 되는데, 네, 이거를 안 했을 경우 이것도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표에서 분석하는 게 우리 관리체가 분석을 해서 보고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대표에서 의결하는 이런 과정을 겪는 게 보통이죠. 만약에 이 말대로 우리가 작성해서 보고만 하고 대표에서 분석한다. 네, 이러면 우리 관리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비용이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추경을 하면 되는 거죠. 어느 부분에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남을 것 같다. 추경은 늘리는 것만 추경하는 게 아니라 또 줄이는 것도 추경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공사 용역 등 사업자 선정 분야입니다. 사업자 선정 분야에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 분야, 입자 대표 의결 없이 사업자 선정한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중요 사항에 대해서 입자 대표 의결을 맡아라. 여러분, 중요 사항인지 아닌지 관련돼서 지자체에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사실 이건 굉장히 물음표입니다. 여러분 중요사항 아니라고 하는데 입주민이나 누가 중요사항을 주장합니다. 어떤 걸 갖고 중요사항인지 아닌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저 이쪽 분야를 강의도 하지만은 지자체에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찰 공고문을 그대로 공고문을 대표의 의결로 올리고 대표에서 입찰 공고 안대로 의결한다. 이렇게 의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언제 공고하고 언제 마감하고 이런 거는 날짜가 변경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일반 내용들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사항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은 사항으로 해서 우리가 그냥 뭐 수정 공고에도 문제 없다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누구나 할 수 있는 맞춤법이 틀렸다. 그래서 이거는 맞춤법 정도라 문맥에서도 문제가 없다. 이런 것들은 뭐 상관없죠. 하지만 나머지는요. 중요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을 경우에 이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민원인은요. 목적이 뭐라겠습니까? 여러분이 잘못한 걸 여러분을 뭔가 가해를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목소리 커지고요. 공무원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결국에는 중요사항이냐 아니냐? 웬만한 건 다 중요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입찰에 관련된 내용은 다 중요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입찰 공고안을 올리면서 공고한 대로 의결한다. 아니면 공고안 중에 수정하는 거 있으면 뭐뭐뭐는 뭘로 하기로 한다. 그것만 수정하는 사항을 넣고 이렇게 의결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찰 공고에 기술자, 이거는 이제 적격심사제죠. 기술자 장비에 대한 만점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서 다 하면 만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미리 그 만점 기준을 정하든지 아니면은 전체 만점이라고 아예 공고를 하든지. 자, 팁을 보겠습니다. 적격심사제에서 그 요일에 따른 배점에 적격심사 평가 전에 적격심사 평가 회의 시 반올림, 올림, 버림 여부 등을 의결하고 회의록에 적시한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건 대표에서 입찰 공고 의결할 때 그때 정하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때 만약에 이거를 반올림했을 때 업체 순서가 바뀔 수 있고 올림했을 때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업체를 밀어주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해가지고 다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요. 이 회의할 때 그 평가 전에 회의할 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아예 대표에서 의결할 때 올림으로 한다, 뭘로 한다. 이거를 미리 그냥 결정해 놓는 게 논란의 여지를 없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원들 이런 민원이 나오고 나면은 아파트는 우리 소장님들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한경쟁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 중 1개 업체가 입찰 참여 상가 가격 산출 방법 기준 등을 위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 유효한 입찰이 아님에도 자 제한경쟁이면 3개 이상 유효한 입찰인데 하나 입찰이 유효한 입찰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유찰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정했다 잘못된 거죠. 자, 탄성 바닥재 직접 생산 단체 표준 및 KS 인증 등록 업체로 입찰 참가 제한 절대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입찰은요.
제한 경쟁은요, 업체를 제한하는 거예요. 업체, 이런 업체 외에는 못 들어옵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제한 경쟁은 사업 실적, 기술 능력, 자본금 이거 세 가지의 한을 정해서 입사 참가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여러분들 참조할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가자 제한은요, 사업 실적, 기술 능력, 자본금의 한 이것만 제한하고요. 나머지는요. 입찰에 붙이는 내용에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입찰에 붙이는 내용에다가 우리가 넣는데 여기서 넣으면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국내산 이 제품이요, 특정 제품이죠. 이 제품이요, 이거는 안 됩니다. 요거 안 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죠. 카메라인데 여러분 우리가 CCTV를 입찰을 하게 되면요. 그냥 CCTV 하면은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우리가 견적을 받았는데요. 한 1억이면 돼요. 공사 비용이. 그래서 냈는데 그럼 1억에서 위아래로 해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 6천만 원에 낙찰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분 좋은 일일까요? 아니죠. 왜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일반적인 이 정도의 사양이 돼야 되는데 이 정도 사양이 아니고 너무나 안 좋은 사양의 제품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은 뒷목 잡죠. 공사해놓고 나서 이거 이제 맨날 AS 때문에 AS는 해주지만은 계속 문제 생기면 여러분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쓰는 방법은 뭐냐? 입찰에 붙이는 사항에다가 여기에 그 사항들 있죠. 그 카메라면 카메라 사항이 막 이만큼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다 넣는 겁니다. 그리고 동등 이상. 이렇게 넣으면 안 걸립니다. 어디에다가? 입찰에 붙이는 사항에다가. 네. 근데 여기서도 국내산은 안 되죠. 국내산은 거기다 쓸 수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붙이면요. 이 내용이 어느 제품인지 어느 정도 그게 되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국내산이고 중국산은 무조건 안 되는데 국내산을 해야 되는데 국내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법에서. 그러면 이럴 때는 적격심사제를 하면서 5.5점 평가하는 거 있잖아요. 적격심사제에서 여기가 제조명이 어딘지를 기록을 해달라고 써놓으세요. 기록하고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기록해서 국내산이면은 정상적인 평가를 하고 국내산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점수를 낮게 주면 되고 표시를 안 했다? 뭐 낮게 그건 모르니까 낮게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 평가자 5.5점의 기준에 그분들이 평가자들이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한 경쟁을 잘 못하면 안 되고 입찰에 붙이는 사항과 연결해서 잘 사용하시면은 여러분이 필요한 충분한 입찰은 가능하다. 제가 볼 때는 제한 경쟁과 입찰에 붙이는 사항, 적격심사제 이 세 가지 상황을 잘만 여러분이 이해한다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입찰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목구입은 공산품이냐 이거 아니죠. 산업적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에어컨은 설치비가 이거 항상 포함되는 거잖아요. 전문가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공산품 아니죠. 그런 거 지적사항들. 대표의 의견 없이 수익했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구성원 미달로 의결에 불과한데 수익했겠다. 안 되는 거죠. 네. 이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대표의 권한요. 법에 규정된 권한을 그 법이 아닌 다른 거에서 그 권한을 넘어설 수 있냐. 예, 우리 인천시 우리 관리계약 준칙에는 비슷한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 언급하겠습니다. 요거는 고민할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 공사 비용을 뭐 3,300만을 초과할 수의계약 불가. 이거 쪼개기 하면 안 되는 거죠. 시기와 물량을 나눠서도 안 되고 지침의 수의계약 조건을 준수해야 된다. 네, 그다음 추가 공사라는 건요. 본공사 금액에 연속된 공사나 이런 거에 만약 1억 공사다. 그러면 1,000만 원까지예요. 부가세 별도로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까지도 이걸 넘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의 지적사항인 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환경개선 공사 수의계약 관련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자 대표회의는 건물 색채 및 시안 등 설계 디자인 사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 입찰이 2번 이상 유찰되지 않았음에도 수의계약으로 낙찰자를 결정했다. 잘못되는 거죠. 법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자, 우리가 사업자 선정 결과 K아파트 공부하는 데 관련돼서 대표적인 지적사항들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선정 결과 미공개 또는 기관을 도구하여 지연 공개했다. 분기별, 반기별로 일괄적으로 공개했다. 안 되죠. 30일 내에 공개하게 돼 있는 거죠. 1개월 내에 공개하게 돼 있고 관리사무소 게시판에만 공개하고 K아파트에는 미공개했다. 네, 결과 공개는 K아파트하고 관리소 게시판도 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도 하고 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터넷 게시판에 공개하는 경우 이 민원이 많이 발생한 아파트는 제가 그 얘기를 꼭 합니다. 공구문자를 차려놓고 사진 자료 해놔라. 근데 민원이 심하게 나오는 아파트가 좀 있습니다. 그 아파트는 제가 뭐라고 하냐면요. 핸드폰 있죠. 자, 여기 핸드폰 보면 핸드폰을 갖다가 보면 날짜가 나오잖아요. 그 옆에다가 공구한 날짜 옆에 핸드폰 놓고 다른 핸드폰으로 같이 찍으면은 증빙이 되죠. 네, 이거 말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경비원들이 일지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지 내용에다가 꼭 게시한 거 있잖아요. 어떤 게 게시돼 있다. 제목들 있죠. 우리가 이제 공고문 철에다가 게시목이 넣어놨지만은 거기다가 어떤 거 게시됐다가 일지에다가 이렇게 다 게시를 해놓으면 써놓으면은 그럼 그것도 하나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이 많은 아파트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 서류 관련된 겁니다. 입찰과 관련 없는 서류를 요구했다.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소화기 분말소화기 구매하는데 일반 경쟁인데 직접 생산 확인서, 확인 증명서, 생산 제품 결과 요거 같은 경우는요. 제한 경쟁에서도 불과한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은 일반 경쟁인데 뭔가를 제한했다. 이것도 안 되지만 제한 경쟁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일반 경쟁하는데 수목인데 수목 소독 관리 실적을 증명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일반 경쟁에서 그럼 이거는 안 내도 난 괜찮아요. 안 내도 이걸로 무효 안 시킬게요. 이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일반 경쟁인데 일단은 요구했기 때문에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뭐 이거는 그 과도한 제한이지만은 우리가 요구한 서류를 안 내면 그것도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반 경쟁은 일반 경쟁대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한 경쟁,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 설치. 여기 보니까 도로교통공단 다른 거는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저기고 도로교통공단 검사 성적서 인식률 99.9% 이상 이거에 관련돼서는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원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됩니까? 8주처에서 입찰에 붙이는 사항에다 넣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한 경쟁이 아니라 네, 제한 경쟁의 취지는 뭡니까? 네, 이러이러한 세 가지 그 사업 실적, 기술 능력, 자본금의 한 이걸 정해서 그 어느 정도의 그 사람들을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한 경쟁이 아니라 이런 내용들은 입찰에 붙이는 사항에다가 넣어놓으면은 뭐 문제 없다 저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정밀 점검업체 이거 일반 경쟁을 했는데 최저가 일반 경쟁의 최저가임에도 불구하고 기술 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 요구했다. 대표적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사 같은 거 할 때 시방서 요구하는 거 있죠. 시방서 요구하면 과도한 제한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무조건 과도한 제한입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방서라는 건요. 우리가 이런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공사해 주세요라는 한 게 시방서예요. 그렇게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에 이렇게 공사했을 때 얼마를 제시하겠습니까? 이게 입찰입니다. 그럼 시방서는 누가 원래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입찰에 붙일 때 우리가 거기다 제시를 해야 되는 내용이지 상대편이 갖고 와야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건 입찰에 그 과도한 제한을 보는 부분이거든요. 목적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낙찰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뭐 관련된 그런 자료를 제출할 것. 그러면 그거는 입찰과 필요 없는 거죠. 네, 그때는 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한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입찰과 관련 없는 추가 서류는 절대 요구하면 안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정지침 별표 3 제3호에 의하면 입찰서 및 제출 서류가 입찰 공고에 제시된 마감 시한까지 정해진 입찰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사유에 해당하므로 입찰과 관련 없는 추가 제출 서류 요구는 타당하지 않다. 좀 전에 제가 설명했던 그런 내용이죠. 네,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낙찰자 계약 체결 기한. 자, 여기 보통 보니까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급하니까 이렇게 써놨겠죠. 근데 우리 선정기침에서는 10일 써있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예, 그건 강행 규정. 우리가 원래 그 선정기침은요. 행정규칙이죠. 그런데 행정규칙을 어길 수 있냐? 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기면 왜 가태가 나오냐?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했고 시행령에서 위임한 거라 이걸 어기면 법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기면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입찰 공고에 입찰 참가 자격에 별도의 제한사항, 사업 실적, 기술 능력, 자본금의 한이 없음에도 제한 경계 입찰로 진행을 했다. 안 되는 거죠. 입찰에 2개 업체가 참여하여 유한 입찰임에도 불구하고 제한 경쟁으로 써놓고 그다음에 유찰시키는 거죠.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한 경쟁은 이 세 가지만 제한할 수 있다는 거. 우리 공고에 보면은 그 지적상에 사업 실적, 기술 능력, 자본금 이렇게만 써 있는데 항상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업 실적, 기술 능력, 자본금의 하한. 여기까지 안 쓰면은 오해 소지가 생길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항상 제한 경쟁은 사업 실적, 기술 능력, 자본금 한 다음에 이거 세 가지의 하한 여기까지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사항에
완료 실적이 아닌 수주 금액 10억 이상 이거 절대 안 되죠. 우리가 보통은 뭘로 하라고 하냐면요. 우리 아파트가 500세대면 500세대 세대로 기준으로 하러 가지 금액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적한 그 사항들에 보면은 분말기, 소화기, 일반 경기 입찰임에도 참가 자격에 폐소화기 수거 가능한 업체 이거는 입찰에 붙이는 사항에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폐수거를 하는데 이 비용이 들면은 이 비용도 포함해서 하세요. 입찰에 붙이는 상황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거를 참가 자격 제한해 놨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국내 생산 이거는요. 어떤 경우도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 하겠어요? 국내 생산 이거를 하고 싶다. 이거를 우리가 입찰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는 적격 심사제를 하면서 어디에 나라에 어디 제품인지 이런 것도 필요한 경우 다 표기를 해라. 그래서 표기해서 국내산인 거 맞은 건 높은 점수 주고 국내산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낮은 점수 주면 되겠죠.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거는 절대 국내산이라는 거를 명기하면 안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품에 대한 설명서 우리가 참가할 때 이 사람들이 설명서에 나오잖아요. 거기에다가 어떤 이런 부분들인지를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명기해 주세요라고 해놓고 명기 안 한다고 무효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명기 안 하면 낮은 점수 주면 돼요. 중국산인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 국내산만 원한다면은 국내산이면 높은 점수 주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니까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또 참가 자격 CCTV에서 직접 시공이 가능한 업체 하도급 금지 이거 안 됩니다. 직접 시공도 안 되고 제한 경쟁은 세 가지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하도급 금지는요. 대별법에서 하도급을 금지하는 게 아니면 우리가 금지시킬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승강기 보니까 어떤 기종의 몇 대 이상 이거 어떤 기종을 지정하는 건 또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정 부품 공급 가능 업체 이거 안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하면 되냐? 요거는 참가 자격 제한이 아니라 낙찰자는 여기 보면 현대 엘리베이터 순정 부품 공급 가능 업체니까 확인서 뭐 이런 거를 계약 시에 반드시 제출할 거. 뭐 이 정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가 자격 제한이나 아니면은 제출 서류에는 안 되는 거죠. 입찰에 관련된 제출 서류 안 된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24시간 대기 체계를 갖추고 고장 신고 30분 이내 이거는 법에서 좀 과도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업체들을 원한다 그러면은 이런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가능한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서 이런 것들을 적격심사제에서 브리핑을 하게 하고 어디 근처에 몇 명씩 뭐 야근을 하든 뭐를 해서 문제생김 야근해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런 걸 보고서 여러분들이 대표회의에서 대표회의가 아니죠. 적격심사라는 심사위원들이 관리체를 포함해가지고 5명 이상이죠. 그리고 이분들이 판단해가지고 업체 선정하면 되는 거지 자격 제한, 참가 자격 제한은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찰 공고 관련 내용 중에 긴급한 입찰, 재공고 입찰이 아님에도 입찰서 제출 마감일 5일 전에 공고했다. 이거 안 되는 거죠. 10일이라는 건 규정돼 있다.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참가 의무 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이제 해야 되는데 미궁시했다. 여러분 이거 가능할까요? 현장 설명회를요. 우리 코로나니까 아무 때나 오늘 아니 25일이면 25일 이따 아무 때나 오라.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공정한 입찰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A 업체가 와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럼 이 업체 이거 필요합니다, 안 필요합니다.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그다음 필요 없다고 얘기하니까 인정하겠습니다. 다음 업체 또 옵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업체가 얘기해 줄 수 있죠. 근데 이 업체가 또 다른 걸 얘기합니다. 이거는 사실 이렇게 해도 돼요. 이게 더 저렴하고 더 좋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 업체는 두 번째 업체가 공정하지 않죠. 세 번째 업체는 두 개 다 얘기해 주면 상관없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 설명회는 일시에 모이고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같이 있는 상태에서 질문을 받고 해서 거기서 공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새로운 걸 제시해도 안 되는 거고 원래는요. 그래서 한 일시에 모여야 되는 게 맞고요. 이런 부분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요. 구더기 무서서 장 못 담근다. 이거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공동주택관리법의 첫 번째 목적은 뭡니까? 투명성이죠. 그러면은 사업자 선정 측은 뭐냐면 취지가 뭐냐면요. 투명성이 기본입니다. 투명성은 공동주택관리법 관련된 건 다 그냥 바탕입니다. 공정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같이 모여야 된다. 이런 것도 하나 더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입찰의 무효를 알리는 사항을 미공시했다. 입찰 보증금은 그 귀속에 관한 사항을 미공시했다. 계약 기간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미공시했다. 우리가 뭐뭐뭐를 공시하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냐. 개선사항에 보면은 입찰 공고 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제16주는 주택관리업자, 24주는 사업자입니다. 여기에 정해있는 내용은 빠짐없이 공고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계약 당사자 관련돼서 전기에 관련된 모든 내용 있죠. 전기 안전에 관련된 모든 내용은요.
정기 안전관리라 해가지고 이거는 대표 회의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장충금 공사, CCTV 설치 교체 공사 이거는 반드시 교체 공사니까 장충금 사용이죠. 그럼 관리사무소장이 아니라 이런 경우는 다 입주자 대표 회장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잘못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이번엔 시설 관리 분야 감사 지적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충금 사용할 때 사용계획서가 미작성돼 있다. 사용계획서에 대한 입주자 대표 의결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다. 장기선 충당금 사용 직전에 사용계획서 작성 및 의결했다. 기본적으로요. 법에서 이렇게 정의됐습니다.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거는 이건 생략이나 해설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법원에서도 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거는 다르게 해석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대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장기성 계획에 따라서 관리 주체가 장기선 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대표회의에 올리고 대표회의에서는 의결을 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다음에 장기선 충당금을 집행한다. 네, 사용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장기선 충당금 사용계획서 법에 써 있는 내용인데 이걸 생략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은 긴급할 때는 어떻게 되냐? 자, 긴급할 때는 공사는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거는 사업자 선정팀에서도 그렇고 긴급하게 먼저 공사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나갈 때 장기선 충당금이든 어떤 돈이 나갈 때는 장기선 충당금이 어떻게 합니까? 공사하고 그 다음에 사용계획서 작성해서 대표의 의결 받고 그 다음에 준공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계약서도 작성한 필요하면 작성하고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을 왜 합니까? 계약서 작성을 해야지 화자증권도 끊지 않습니까? 공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돈이 나가면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신중하게 잘 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항상 사용계획서 작성 시점은 기본적으로 사업자 선정을 하기 전에 하는 거고 긴급한 경우는 선정이 아니라 그냥 긴급공사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약간 구분이 틀립니다. 기본은 사용계획서 의결하고 사업자 선정하는 거고 긴급공사의 경우는 공사를 한 다음에 사용계획서 의결한 다음에 어쨌든 의결하고 돈은 나중에 나가는 거다. 요거 순서는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장기선 충당금 관련돼서 지적사항 보겠습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와 관리체는 기존 승강기 유지관리 보수업체와 종합유지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게 뭡니까? F형 계약 얘기하는 거죠. F형 계약이 예전에 주택법 시절에는 무조건 위법이었습니다. 여러분 해석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한 다음에 이거 아니지 않냐?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석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해석은 국토부에서 하고 지자체에서 지도 감독할 때 하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인 방향 해석할 때 법을 위반해서는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법에 미비된 거를 여러분들의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해석을 하는 거지 법에 규정된 거를 명확한 걸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판례 대법원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가능하냐? 지금은 일부는 가능하고 일부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자, 승강기는 기계장치, 와이어로프 15, 제어반, 조속기, 도어 개폐장치 이렇게 크게 5가지 나눠져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일반 계약을 하면은 뭐 99,000원, 뭐 11만 원, 뭐 아니면 88,000원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돈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FM 계약, 종합 계약을 하면 한 25만 원 동안 하죠. 한 대당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25만 원을 하려고 하면은 이거에 대해 견적서를 갖고 오라고 왜 이렇게 됐는지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상대편들이 생각하는 게 와이어로프 15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기계장치를 통째로 가는 경우 없죠. 우리가 전체를 갖다가 승강기 교체하는 거 빼고요. 그 다음에 제어반을 통째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와이어로프 15는 주기적으로 갑니다. 자, 조숙기나 도어 개폐장치도 통째로 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와이어로프 15는 주기적으로 안 갈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달면서 눈에 너무 띄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와이어로프 15,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조숙기, 도어 개폐장치 이 3가지를 빼면은 가능하지만은 이거 빼면은 조숙기와 도어 개폐장치는 빼자가면 업자들이 오케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와이어로프 15를 빼자가면 걔네들이 25만 원이면 25만 원이라는 돈을 만들어낼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좀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거를 다 포함하면은 안 된다. 뭐 이런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왜? 장기성 계획은요. 어느 시기에 공사한다고 하면 이 시기까지 그 돈을 걷어서 그 시기에 그 돈의 범위 내에서 공사하는 게 장기성 계획의 기본적인 취지와 장기성 계획을 정립하는 그런 목적과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먼저 공사하고 그다음 아니면 미리 돈을 내고서 공사하겠다. 그다음에 공사한 다음에 돈을 내주겠다. 이런 거 절대 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동화재 감지 설비의 감지기 부분성 공사. 감지기는
하나당 가는 게 전체 수선인데 부분수선 공사 이거는 뭐 잘 제 이해가 안 갑니다. 자, 5개 전등 부분에 LED 교체 공사, LED 교체 공사에 LED 등 교체라고 했는데 이게 장기수선인지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022년 오타가 하나 딱 나타났네요. 2002년이 아니라 2022년 작년에 나온 거죠. 장기수선 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요거 2022년입니다. 제가 오타 안 내려고 했는데 하나 딱 나옵니다. 거기 있는 거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자, 여기 보안등이 나오는데 보안등 여기 보면은 하나 세트 전체를 교체하는 거는 당연히 장기수선입니다. 근데 여기 등만 교체한다? 네, 등만 교체하는 걸 장기수선 할 것인가? 그러면 그거는 장기수선 계획서에 명시하셔야 됩니다. 명시하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 논란거리예요. 그래서 보통은 보안등 전체를 교체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거기 일부분을 교체하면 부분수선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으로 제가 참고하라고 자료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정해진 수선 주기에 장기수선 계획 공사 대상 공사를 시행해야 되나 하지 않았다. 이거는 얄짤없이 뭐냐면요. 1,000만 원 과태료입니다. 우리가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공사하지 않으면 1,000만 원 과태료입니다 할 때 어떨 때가 반드시 1,000만 원 과태료냐면요. 대개 있는데 그 계획대로 안 했을 때 그럼 어떻게 되냐. 최소한 2023년 공사라면 2023년에 업자 선정을 해서 계약서까지 작성했으면은 그나마 인정해준다. 그거 아니면 공사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1월 달까지도 안 했다가 공사하려고 하는데 그때 업자 선정하다가 늦어가지고 넘어갔다. 그거는 핑계입니다. 사실은 어제 입자대표 연합회 어떤 회장님 오셔가지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분도 그 인정하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올해 공사라면은 올해 언제 어느 정도 전에 공사를 시작을 해야지만 공사 가능할까요? 그분 얘기하는 게 자기도 이걸 따져보더니 그래도 4개월에서 5개월 아주 최소한 4개월에서 5개월 전에 시작을 해야지 공사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공사 끝나고 돈 나가는 것까지 원래 해야 되는 게 원래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그러면은 늦어도 보통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4, 5월이면은 그해 아무리 늦어도 공사하려면은 정해진 공사라면 그렇게 시작해야지. 이런 큰 공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그만 공사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 해야지만 도색을 한다 그러면 2, 3개월 걸릴 수 있죠. 그럼 그 전에 알아보고 그다음에 문제 있으면 잠깐 늦어질 수 있고 이런 거 다 따지면은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안 된다 하면은 장기수선 계획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조정할 때 수시 조정 기간이다. 그러면은 수시 조정은요.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분도 있지만은 적어도 한 10월 달 정도 시작한다고 하면은 충분하게 수시 조정 가능하지만은 11월 달 하려다가 뭐가 절차가 안 맞다 해서 늦어지고 해서 12월에 넘겼다. 이거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십사.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이 내용을 제가 발췌를 한 겁니다. 자, 장기수선 계획의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검토 후 정기 조정 기준일 이후 검토 내용과 다르게 조정했다. 검토를 했는데 검토 내용과 다르게 했으면 이거는 새롭게 수시 검토를 해서 수시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검토한 내용과 다르게 조정은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검토한 내용대로 그러면 검토하고 조정하고 틀린 거잖아요. 검토한 다음에 조정하고 요건 해석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검토한 다음에 조정할 게 없으면은 조정 안 해도 된다. 근데 사실은요. 검토한 다음에 조정을 안 하는 경우는 실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공사를 했으면 공사한 내용을 반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공사한 내용이요. 만약에 우리가 장기수선 충당을 사용한 게 아니라 하자 공사를 공사했어. 그럴 수 있죠. 그럼 공사한 연도를 바꿔야 되잖아요. 왜? 앞으로 필요한 돈을 정확히 계산을 내려면 이미 공사했으니까 앞으로 이만큼의 기간이 줄어든 거잖아요. 여기 돈 공사하려고 걷었던 돈들은. 그러면은 지금부터 얼마가 필요한지 이걸 계산해 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정할 때는요. 우리가 주민들한테 수시 검토를 통한 조정할 때는 이거에 대한 상세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게 기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걸로 해서 민원이 들어오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투명성. 투명성은 뭐냐? 공개를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민원인들이 뭐라고 민원 넣냐면요. 내용을 막 넣고 투명하지 않다. 마지막 말에 그 말을 꼭 쓰더라고요. 투명성으로 얘기하면은 공개를 정확하게 해서 떳떳하게 해야 된다. 이게 가장 기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장기수선 계획 총론 수선 범위. 총론에 여기 보니까 공용 부분의 주요 시설이나 설비가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수선 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할 경우 이렇게 해서 혹시 오해가 된다. 예를 들면은 총론은 뭔지 다시 한번 제가 정의해 드릴게요. 총론은 원래 장기수선 계획은요. 연도가 딱 정해져 있어서 그 연도에만 공사해야 돼요. 무조건요.
전에도 안 되고 그 후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연도가 돼 있는데 이전에 고장이 나서 해야 되는데 장기성격 변경하려 했더니 너무 막 바쁘고 힘들어요. 갑자기 변압기 나갔으면 장기성격 언제 조정합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이 계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기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당겨서 공사하는 겁니다. 그게 총론이에요. 그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적한 거는 공용 부분의 주요 시세나 설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공용 우리가 장기성격에 있는 걸 있는 항목이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걸 당겨서 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의 지적 사항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시설물 유지 관리 이력 등록. 네, 요거 관련돼서는 회의 아파트에 우리가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공용 부분에 대한 시설 유지 보수 이거 관련돼서 하자 보수 이거 한 경우에 장기성 계획만 보수하는 거냐 올리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그 공사한 그런 내용이 있다면은 그 관련된 부분이 거기 써 있는 거는 전부 다 올려주는 게 이게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 뭐만 올리라는 게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장기선만 올리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공사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은 예, 다 올려주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질의회신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 중에 논란이 되는 부분도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 몇 가지 넣어봤습니다. 자, 우리 입주대표회의 구성신고는 수리가 요하는 사항이냐? 네, 이거는 반드시요. 지자체 들어오면은 수리를 해줘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근데 법에서 며칠 안에 우리는 수리를 해줘야 되고 수리를 해줄 건가 거부할 건가 우리는 통보를 해야 돼요. 안 하면은 그냥 수리한 걸로 본다. 법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수리를 요하는 행위라는 거. 근데 수리를 요한다고 해서 대표의 구성입니다. 신고를 했는데 신고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수리할 때까지 의결 권한이 없거나 뭐 아니면 관리계약이 우리가 사용을 못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회의는 수리 전이라도 잘못된 거 있으면은 우리가 잘못됐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잘못된 거다 이런 걸 하겠지만은 수리 전에도 대표회의는 임기가 시작됐으면 대표회의 의결할 수 있는 거고요. 관리규약도요. 관리규약의 그 시행하는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가. 우리가 관리규약 개정 시기는 입주자 과반수,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 등을 받았다고 공고한 날, 이날이 개정된 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준칙 기준으로 보면은 어디다가 써놓지 않으면은 보통은 사람들이 쓰는 것 다 틀립니다. 대전시 준칙 같은 경우는 아무 말 안 써 있으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신고한 그 의결한 다음 달 1일 날부터 그러니까 개정한 그 다음 1일 날부터 시행한다. 그거는 정해놓으면 정해놓은 날.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관리규약에 정해서 그 관리규약 개정 절차를 밟은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참조를 하나 더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 이사를 선출하는데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야 되냐? 그렇습니다. 무조건요. 공대표, 회장, 감사, 이사 무조건 이 선출은요. 무조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임원 선출도 대표의 과반수 찬성을 하는데 아니 뭐 총무이사를 뽑는데 굳이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선거관리위원회를 엽니다. 그럼 이 회의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입니다. 선거관리위원장님이 회의 개최를 하겠죠. 선거관리위원회 열려면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참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임원 선거와 관련돼서는 여기에 의결 권한은 누가 돼 있냐? 입주자 대표 구성원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해오라고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에 보면은 그 결과들 내용을 쭉 썼는데 이 내용 적요란에다가 뭐 입주자 대표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는 경우라면은 과반수 찬성으로 누구를 선출했다 해놓고 입주자 대표 구성원들이 그 안에다가 같이 사인을 다 해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이니까 선거관리위원회들이 또 사인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무조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야 된다는 거 이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대표자 겸임금지 조항이 돼서 인천광역시 준칙과 다르게 개별 공동체 관리계약에서 정할 수 있는지 통장이 특정 동대표 후보자를 지지하지 못하도록 관리계약 개정할 수 있냐? 준칙은 준칙입니다. 근데 가능한 한 그 지역의 준칙은 준칙대로 따라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좋은데 바로 똑같이 해야 되냐? 그거는 그렇진 않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준칙과 다르게 규정을 했으면 법을 어기면은 무효입니다. 법이나 어떤 규정들을 어기면 무효지만은 그게 아니라 준칙과 다르게 했으면은 그 해석은 바로 그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해석하는 거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장에 특정 동대표 후보자를 지지하지 못하도록 이거는 아파트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관리계약 또는 선거관리 규정에 뭐 거기서 자체적으로 넣어서 만들면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입주자 대표 구성원 과반수
미달 시 다수결로 의견을 결정하고 입주자 등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아 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지, 서면 동의로 전자투표 가름할 수 있는지. 먼저 서면 동의부터 얘기하면요. 공동택 관리법에서요. 무조건 되고요. 서면 동의를 포함해서 전자입찰을 할 수 있고 전자입찰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권유사항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의를 받도 전자투표가 가능하냐, 다 가능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천광역시 관리계약 준칙 보면은 38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 회의가 그 구성원 과반수에 미달하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가 느낌표를 딱 해놨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대표가 과반수가 안 돼서 안 될 때 무조건 그러면 이 규정에 따라서 다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냐? 네, 이거는 여러분 고민이 필요합니다. 준칙에 있는 거 가능한 한 요 내용들은 여러분 최소한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준칙의 우리 38조 제3항을 보면요. 1항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의가 구성원 과반수 미달로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장기성계획 수립 및 조정,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담보 책임 종료 확인에 관하여 제2항의 각구를 준용한다. 2항을 가봤더니 2항은 우리 법에 있는 거죠. 입주자 대표에서 구성하는데 사용자가 과반수가 넘으면은 장기수성계획 관련돼서는 주민 동의를 받으면은 그대로 의결해라. 막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다음 담보 책임에 관련돼서는 5분의 4 이상의 입주자 담보 책임 종료 기술을 작성한다. 자, 이 부분에 관련돼서 제가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고, 그리고 가능한 한 최선의 범위에서 해야지. 이거를 만능으로 믿고 했을 때는 민원이 생겼을 때 여러분 관리규약이 돼 있는 거다. 이게 무조건 정답이 될 수 있냐? 예, 여러분이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할 수 있도록 제가 던져드리겠습니다. 자, 민원 내용 하나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이 관리규약이 정하는 구성원의 과반수에 미달할 경우 주요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때 당시 입법 예고가 됐었나 봐요.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에는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예, 전체 입주자, 우리 지금 준칙에 있는 내용들이죠. 공포된 법령에서 삭제됐다. 자, 이거에 질의했더니, 자, 질의에 시행 공동주택 관리법 국토부에서 해석한 겁니다. 회신한 거.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 내용은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삭제되었으며 왜 삭제가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 고민할 거 무조건 아니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법에서 입주자 대표 회의만 할 수 있도록 했던 내용들을 생략할 수 있냐? 제가 한 가지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입주자 대표의 고유 권한 중에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사항 중에 공동주택 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 허가 신고에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요거 하나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뭐 다 안 된다 뭐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차원은 아니고 하나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대표에서 의결을 하지 않았는데, 자, 우리가 그 35조의 행위 허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일 때 대표의 의결이 필요한데 의결 안 하고 주민들 가면 동의받으면 되냐? 이거 안 됩니다. 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를 다른 식으로 해서 갖고 왔을 때 지자체에서 수리해 줄 수 있냐? 수리 못 해줍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행위 허가 기준은요. 허가는 관리 주체가 신청하죠. 입주자는 자기 해당되는 걸 자기가 하는 거고요. 공용 부분은 관리 주체가 하는데 입주자 대표에서 제안을 하게 돼 있는데 제안을 안 하고 관리 주체가 신고할 수 있냐? 못 합니다. 근데 이걸 그냥 주민들 동의만 받으면 되냐? 이거는 법에 있는 규정을 넘어섰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들을 적용할 때는 여러분들이 기존의 해석대로 최선의 범위 내에서 뭔가를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거를 만능으로 믿고 그냥 편하게 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그 뒷감당은 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자, 해석을 그대로 또 보겠습니다. 기존 동별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새로의 동별대표자를 미처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동별대표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동별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며, 그리고 새로 구성된 동별대표자와 기존에 거리된 기존 동별대표자가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조속히 새로운 동별대표자를 선출하여 입주자 대표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사업자 선정팀에서 동별대표자들 구성원이 과반수가 안 돼가지고 의결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어떤 절차를 정해서 하라고 선정팀에 돼 있죠. 그걸 왜 놨겠습니까?
그런 내용도 여러분이 고민을 한번 해 주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자 대표 의결의 적법성 이거 보겠습니다. 안건을 우리가 의결할 수 안건을 공고할 수 있는지, 공고하는데 우리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관리규약에 있는 것만 할 수 있는지,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요. 법에 있는 거, 권한의 범위에 있는 것만 해야지만 적법하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거 외에는 집합금융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내용은 충분히 답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판례 소개 하나, 요거는 제가 이제 우리가 찾아가는 교육할 때 제가 쓰는 내용인데, 공동주택관리법의 목적은요,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국민의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관리규약은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해서 정하는 게 관리규약입니다. 자, 입주자 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구분 소유자를 대리하여 공용부분 등에 대한 구분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 배제, 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효력이 있냐?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권영필 변호사가 썼던 내용 중에 하나 제가 보겠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파트 입주민을 대신하여 구분 소유자의 공용 부분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네, 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공동주택 관리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더욱이 이 아파트는 입주민들 중에서 그러니까 권리가 없기 때문에 입주민 중에 일정 수 이상 모아서 소를 제기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요, 대표인은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다. 이거는 법에 규정된 거 아니면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참고해달라고 제가 넣어놨습니다. 선관위 사태로 구성원이 예를 선관위가 5명입니다. 5명으로 처음에 구성됐다가 그러면 3명 이상이 의결하면 되죠. 그런데 2명이 건졌습니다. 3명입니다. 일시적으로 3명 됐으면 3명이 다 참석해도 의결하면 되냐? 된다 이겁니다. 대표회가 5명이 정원이에요. 근데 5명이 정원했다가 2명이 건졌습니다. 그러면은 일제 의결이 가능하냐? 4명 이상으로는 구성이 기본인데 4명 이상이 기본이죠. 근데 5명이 돼 있는데 정원이 5명 됐다가 일시적으로 2명이 빠졌다. 5명이 정원이니까 3명이 의결하면 된다. 이런 내용들에 관련돼서 유권 해석입니다. 자, 관리규약 위반 사항에 대해 지자체에서는 어떠한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이거 뭐냐면요, 뭔가 관리규약이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때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냐? 행정 조치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내용대로 따지면은 우리가 나중에 과태료도 부과 가능하냐?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요, 사실은 과태료 부과보다는 지도감독 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과태료는요, 93조 1항에 따라서 그거를 우리가 지도감독해서 뭔가를 요구했는데 그대로 안 했을 때는 과태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법에 관련된 게 아니라 관리규약에 관련된 거를 굳이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경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가능은 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하지만은 이런 경우는 좀 문제가 있다. 뭐 이 정도로 제가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단지 내 주차 공간 관련돼서 준칙을 개정해달라. 이게 뭐냐? 한 사람이 우리 집은 우리 집 딱 여기다가 여기는 우리 집 것만 주차장 쓰겠다. 이거는 법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겁니다. 근데 답변을 보면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해서 아파트 건설할 때 이 세대당 이 정도의 면적을 이 정도의 주차 면적을 가지라 이런 규정이지, 이건 우리가 아파트를 건설하고 나면요, 이 건설하고 나면은 전체 공용인 거예요. 이거는 공유입니다. 공유라는 거 우리가 민법에 나오는 거 있죠. 공유입니다. 같이 똑같은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가 기본이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거기 있는 모든 주민들이 인정해서 그렇게 하겠다, 뭐 그것까지는 우리가 제한하지 않습니다. 판례에서도 제가 지금 말하는 2가지 내용을 그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전체가 그렇게 알아서 인정하고 하겠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겠다는데, 근데 이거를 강제적으로 우리가 하게 해야 되냐?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관위의 업무 등을 다르게 준칙과 다르게 정할 수 있냐? 뭐 다르게는 정할 수 있지만은 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된다. 이 정도로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관리규약 준칙이 없는 대표회의의 이사의 직책성을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냐? 이건 관리규약으로 정하면은 정해서 돈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관리규약에 정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직책상이라는 이름을 반드시 쓰시고요. 대표회의에 업무추진비라는 이름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만 5천 원부터는 무조건 8.8%를 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 신고하면은 문제가 안 생긴다. 시간이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자세한 설명은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카페 수익금. 네, 이거 관련돼서 카페 수익금은요,
요거 비영리 운영만을 유권해석으로 이제 하게 돼 있다. 비영리만 우리가 인정한다.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자, 관리 주체가 주민운동시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익 목적으로 운영하게 할 수 없으며 위탁 운영자로부터 임대 수익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우리가 지급하는 거예요. 공동주택에서 위탁 운영자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억을 해달라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참적으로 더 어필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준공당시에 건축물, 폐기물, 처리 비용을 장기성계획에 반영해서 할 수 있냐?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또 관리주체가 부담해야 되냐? 이것도 또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비용으로 할 것인가? 이거는 자체에서 우리가 대표회의에서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비용인데 하자 기간이라면은 이거는 상대편에서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죠. 업체가 살아있다면 걔네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입자 대표 의견 없이 입자 공고가 가능하냐? 절대 안 되는 거죠. 무조건 이거는 법에 사업자 선정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계약 체결 시 배상 책임 보험을 요구할 수 있냐? 배상 책임 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냐? 이거는요.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법에서 있으면은 가능합니다. 그걸 옮기는 거니까. 개별법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입찰에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예를 들어 입찰에 붙이는 상해 넣던지 아니면은 기타 조건에서 낙찰업체는 계약 체결 전에 이런 거를 제출해라. 그러면 그 소리는 뭡니까? 금액에 이거를 반영해라라고 알려준 거잖아요. 그 대신에 입찰 서류에 넣으라는 소리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요구하지 않았고 아무 얘기 없다가 갑자기 요구한다. 이거는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에 영리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냐, 단지 내 알뜰 시장을 개최할 수 있냐, 예, 이거에 관련돼서는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거, 이런 것, 영리 목적은 무조건 안 되고요.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알뜰 시장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판례에서도 된다고 하고요, 유권에서도 된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이 자리를 갖다가 임대를 해준다. 그거는 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또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된 사항들에 참고할 수 있는 사항들은 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내용들 지금 말한 대로 1년간 어느 장소를 그대로만 이 장소를 그냥 매일같이 임대한다. 이건 안 돼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장터를 한다. 이런 것들은 또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관련돼서 여기 법령 해석내 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제가 좀 넣어놨으니까 요거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넘겨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장기수선 정기검토 기준율이 2021년 4월 이전에 검토를 21년 2월 달에 완료했다. 이거 되냐? 이거 안 됩니다. 정기검토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정기검토 36개월마다입니다. 그러면은 36개월이 2021년 4월이면은 4월 달까지 검토를 막 해서 4월 달에 완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전 달에 하면은 수시검토, 그 다음 달에도 수시검토입니다. 그 다음에 계획 조정 없이 계획과 다르게 급여를 집행할 수 있냐? 이거 안 되는 거 아시죠? 먼저 장기수선 계획을 기본은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장기수선 계획에 수시 조정하는데 이거 선관위 업무로 됐다가 선관위만 받을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법에서 이건 유권 해석도 제가 여기다 넣어놨지만은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 주체는 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거는 관리규약에 넣어 있더라 할지라도 입주자 대표나 관리 주체가 받을 수 있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에 있는 거를 선관위 규정에서 관리규약 정했다고 해서 법을 무시하고 우리 규정대로만 해야 된다. 그건 안 되죠. 왜 여기서도 가능한데 왜 이 사람들을 못하게 한다.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이 민원이 한번 있었던 적이 있어서 제가 참고 조항을 한번 넣어놨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기준일 이전에 검토를 의결하고 기준일 이후에 일부 내용을 수정해 조정했다면 이거는 뭡니까?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검토 의결한 내용과 동일하게 조정했으면 이를 정기 조정으로 볼 수 있으나 의결한 내용과 다르게 조정했다면 수시 조정했다는 사항이다. 근데 문제를 보겠습니다. 장기수선 계획 정기 검토 기준일이 4월 달입니다. 근데 2월 달에 의결했죠. 그리고 2월 달에 의결해서 2월 달에 검토해서 끝냈다면 이거는 좀 잘못된 거잖아요. 4월 달에 의결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요 내용은 좀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에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따라서 장기수선 분담금은 그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 조항인데 그 63조 제2항에 따라서 이 법에 따라서 관리해야 된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장기수선 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에 이 내용이 이건 법에 원래 있던 내용이 이렇게 처벌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은 없었는데 장기수선 계획에서
그 실무 가이드라인 이유종을 넣어놨어요. 넣어놨다는 거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 교과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걸 갖고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은 여러분이 굉장히 조심을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그 어떤 이게 공용이냐 전유냐 이거는 관리규약이 정해져 있으니까 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내용을 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